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오늘은 바로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되는 날이죠. 당시 22살이었던 청년 전태일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산화했죠. 하지만 50년이 흐른 현재 우리 노동의 현장은 얼마나 변했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그저 한 해 1000여 명에 이르는 노동 현장에 산재사고 사망 숫자를 더하는 통계 수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 국가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어쩌면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희생함에 박불해했던 50년 전에 모순으로 가득했던 노동의 차별사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인 냉혹한 자본은 노동자의 안전은 비용이고 위험은 약자에게로 책임 전가의 대상이지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자본의 속성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을 삶을 위한 일터가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는 생존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일 3법 등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의 벽에 부딪혀서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태일 열사가 바라고 꿈꿨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외침에 우리 사회가 또 정치가 답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계절의 변화, 삶의 현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리로 만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소리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금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일의 일비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로 대전이 연일 좀 시끄러운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 내고 있고, 허태정 대전시장도 여기에 발맞춰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그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여당 대표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죠? 네, 맞습니다. 그 이번 주만 해도요, 허 시장은 그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그 대전 잔류에 좀 협조해달라 요청했고요. 그리고 또 그제는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중기부 이전 반대 입장과 그 잔류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예.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게 이제 중기부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린 그 박영선 장관을 상대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수도권이 아닌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걸 금지하겠다는 법안 발의 추진, 그리고 이제 중기부에 대한 예산 압박 등의 카드들을 꺼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워낙 뭐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네. 이 정치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왜 키워드가 일희일비입니까? 네, 그 지역에서 뜻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한 목소리에 동참해야 한다, 뭐 이런 건 좀 납득 가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그 주요 정치권 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자세한 분석도 없이 마치 그 한마디에 이 현안에 먹구름이 꼈다, 아니면 뭐 해결을 위한 청신호로만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키워드를 좀 일희일비로 정해보았습니다. 예,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지나치게
뭐 감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당장 어제만 봐도요. 그 지역의 대부분 언론들이 이런 기사 쏟아냈습니다. 그 허태정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이낙연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전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중기부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아직 끝난 문제는 아니지만 이는 매우 의미 있고 또 고무적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요,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지역사회의 역량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순리다. 또 이런 발언을 같은 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낙연 대표가 중기부를 그 대전에 잔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사실 명확하게 밝힌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정치적인 수사가 담긴 대전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두고 지역의 역량이니 고무적이니 이런 판단은 좀 다소 성급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행안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말이 없고요. 주무부처 장관은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는 이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순리다 이렇게 말한 상황을 볼 때 이게 지금 다소 좀 순진해 보이는 낙관론이 오히려 나중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중앙 정부의 주무부처가 한 청사에 모여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뭐 이것도 아예 억지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런 논쟁 끝에 중기부를 대전에 잔류시킨다고 할지라도 이제 중기부 줬으니 다른 거 내놔라. 뭐 이렇게 또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 대전이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을 때 뭐 그럴 줄 몰랐다, 뭐 심판하자 이렇게 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좀 판세를 바라보고 대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를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다 진지하고 다각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영원입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올 한 해 코로나19로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큰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문화재단의 저조한 모금 실적이 그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올해로 출범 11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임기를 무사히 마친 대표이사가 단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이 문화재단은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 이번 또 이런 저조한 기부금 실적까지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대전문화재단이 모금한 기금이 영원이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이유 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거 예. 일단 영원이니까요. 전국 최하위는 뭐 분명한 사실이겠죠. 이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요. 최근 5년간 대전문화재단의 기부금 모금 현황 2016년에는 9,300만 원, 17년에는 1,250만 원, 18년에는 2,250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2,28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모금한 액수가 이 정도니까 이게 좀 많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올해는 한 푼도 모으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놓고 이제 그 심규익 대표이사는요. 지역 안의 문화예술 분야를 위한 기부문화 공감대가 좀 부족하고 또 직원들 중 상당수가 수탁기관 운영을 맡고 있어서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다른 지자체도 이런 관련 그 단체가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걸 좀 비교를 하면 이 대전문화재단의 실태를 정확하게 또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작년 기준 보면요. 광주가 2억 1,200만 원이고요. 대구 2억 6,900만 원, 부산 3억 8,400만 원, 그리고 울산도 7,100만 원가량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보다 문화재단을 늦게 출범시킨 충남도도요. 9,500만 원 모금했다고 하고요. 세종도 1억 2천만 원 모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단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충남이 30명, 세종이 33명인데 반해서 대전문화재단은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아까 뭐 전담 인력이 없어서 이런 기금을 모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는 많네요. 네, 그러니까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부문화 공감대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부문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하는 게 바로 이 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올해 기부금이 0원이라면은 이 시민들이나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이 대전문화재단 임원들조차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대전문화재단이 남탓만 좀 하지 말고 자신들부터 먼저 이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 새롭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새로운 뉴스로 지역을 연결합니다. 친절한 시사, 5시엔 대세남. 네,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의 핫한 이슈들을 두루두루 짚어보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눠보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시사 두루치기입니다. 오늘 시사 두루치기 함께 하실 세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윤석진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한상원 책임연구위원, 마르타의 서재 김태임 대표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진 교수님은 뭐 지난번에 저희가 또 함께 했었고요. 네. 오늘 또 저희가 또 모셔서 오늘 준비한 이슈들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분 한상원 의원하고 김태임 대표도 각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오랜만에 와봐서 예. 지금 감회가 새롭네요.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예. 이제 대전시 출연 연구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문화정책 연구를 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 대표님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르타의 서재라는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임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방송이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세 분의 논객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학벌주의 민낯 가방끈의 사회학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이제 최근에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학위를 뭐 반납하겠다 이렇게 지금 홍진영 씨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이게 뭐 홍진영 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 가방끈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노력 학업에 대한 본질이 아니라 단순히 학위를 위한 목적이 좀 전도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논란을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저도 나름대로 예. 가방끈이 길다면 좋나. 그런데 예. 가방끈을 늘리려고 뭐 학교를 다닌 건 아니었고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공부가 하고 싶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기는 했는데 사실 이 가방끈과 관련돼 있는 학벌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환경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택배 물건의 과대 포장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예. 사실 내 안에 내실이 중요한 건데 이 학벌과 관련돼 있는 거는 지나치게 그 내실보다는 어떤 그 부실한 내면을 감추기 위한 그런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액세서리 정도로 활용이 되는 거죠. 액세서리인데 사실은 내 삶에서의 어떤 액세서리 혹은 내 삶을 빛나게 해주기 위한 어떤 그 무엇일 수도 있는데 본말이 전도돼서 그냥 그 학벌 자체가 중요한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그걸 내세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 혹은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걸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3년 만에 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홍진영 씨가 뭐 석사부터 초고속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인문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대나 혹은 상대나 이런 쪽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과정이라는 게 수업을 듣는 과정만 3년이고 그걸 수료한 다음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연구 주제를 그 차분하게 논문을 쓰고 이러는데 인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단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를 잡거든요. 상경계열도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홍진영 씨 관련돼 있는 어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산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3년에는
저는 못 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수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5년 걸렸네요. 박사학위하는데 받으시는데 예. 평균치인가요? 예. 저도 좀 빨리 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예. 그래도 운이 좋아서 빨리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논란이 학벌의 문제 당연히 이제 이게 우선 되겠지만 하나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이게 이제 공정성의 문제와 결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사회가 왜 불공정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보다도 박사학위를 표절에 의해서 취득했다는 게 이제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일종의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펼치는 그 과정 속에서 남이 한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되거든요. 인용을 하면 표시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 것인 것처럼 해서 자기 거를 만들었다는 건 이건 분명히 이제 일종의 그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불공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일단 홍진영 씨뿐만 아니라 예. 항상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그렇죠. 나오고 있고 예.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지속적인 교육의 과정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시도돼야 되지 않는가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이런 불공정에 대한 문제 지식 습득 자체도 하나의 굉장히 그 명확한 뭐 출처를 밝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뭐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짜 공부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뭐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는다는 거야. 뭐 다 당연히 이제 박수치고 응원할 얘기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 논문을 표절을 해서 어떤 학위를 취득한다라는 것은 그 목적성에서도 분명히 변질이 된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냥 가방끈이 길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어쨌든 짧은 것보단 긴 게 좋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가치관의 문제다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를 이렇게 좌우하고 있고 예. 저희도 그런 교육을 또 받았고요. 예. 부모님들께 공부하라는 소리 듣지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안 듣고 예. 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고 대학교를 가는 이유는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예.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의 공부 예. 이런 것 그래서 학벌이 더 중요시 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방끈이 길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의문이 드는 게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뭐 제가 아까 가방끈 관련해서 제 얘기를 했을 때 공부가 좋아서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좀 또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현직 교수님이시니까요. 그건 뭐 아니 예, 그러니까 오해할 목표가 일은 교수일 없을 것 수도 같습니다.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는 아니었던 거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라고 이렇게 의문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왜 갑자기 학벌 사회로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학벌 사회와 학력 사회는 명확하게 좀 다르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대학원을 졸업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학력이에요. 학벌이 아니고. 근데 학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유수의 명문 대학을 그렇죠.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걸 따지는 건데 왜 학력에서 학벌로 넘어갔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사실 전쟁기에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셨는데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의 삶을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하거든요. 모든 자식들은 다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존경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학벌과는 상관이 없는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를 겪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압축 성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면서 교육 자체가 어떤 나를 차별화시켜서 어떤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80년대 5공화국 당시에 그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대학생 인력들이 대거 늘어났던 시기가 있단 예.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너도 나도 다 대학을 갔는데 그럼 나는 뭐지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그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하. 흔히 말하는 어떤 명문대와 그렇지 않은 대학 이런 예.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중졸이냐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학원졸이냐 이걸 따졌는데 지금은 뭐 대졸이 거의 뭐 80% 이상. 예. 이거 아마 올해 내년부터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고등학교 졸업
졸업하는 학생들 숫자보다 예. 대학에 입학 정원 숫자가 더 많다라고 예. 이게 역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하고 돈만 있으면은 누구나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그럼 어떤 대학이냐라고 또 차별성을 하는 찾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거로도 또 부족하니까 너 대학 갔어? 그럼 나는 대학원 갈래. 뭐 이렇게 되는. 근데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 관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예. 어떤 경우가 됐든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하든 그건 다 존중받아 마땅한 그렇죠. 것인데 예. 껍데기를 가지러 포장지를 가지러 간다. 아 이건 정말 심각한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비단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홍진영 씨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 정치인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가짜 학위다, 뭐 논문을 표절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활동 전문적인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위에 목매는 이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예. 그 무언가로 이제 학위 또는 뭐 표절도 마찬가지지만 그로 인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럴 그렇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그냥 그렇게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언론을 많이 비판할 때 언론들이 기사가 천편일률적이다 이럴 때 흔히 이제 낙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에서 학력이 높아지는 건 대학을 못 가면 마치 낙종처럼 그게 이제 잘못된 인식인데 패배자인 것처럼. 네, 예. 그렇게 인식이 됐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전부 다 대학을 가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차별화에 대한 욕망, 욕구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학벌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건데 예. 연예인 사회도 이제 자꾸 콘텐츠가 너무나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신들이 차별화를 가지려면 여러 가지의 방식의 차별화 방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고학력. 사실 연예인으로서의 능력과 고학력은 별로 이제 관계성이 그렇죠. 없음에도 가수는 불구하고 노래를 잘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또 하나가 덧붙여지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종의 자신의 특화된 콘텐츠 전략으로서 이제 하나의 학벌을 내세우는 건데 그걸 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또 포장을 해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한 욕망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도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도 그렇잖아요. 그 가수나 뭐 배우가 박사다 하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잖아요. 이미지가 개념이 더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더 호감이 가고 뭔가 더 똑똑해 보이고 이런 예.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죠 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뭐 대중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단적인 그 학벌주의에서 나오는 시선이지 않을까. 뭐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그 어떤 학력이 갖고 주는 어떤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 뭐 지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S대 출신의 뭐 가수, 뭐 배우,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기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매력적이고 예. 배우는 연기를 잘하면 또 매력적이죠.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 뭐 어디대 출신의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들 또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수들끼리 배우들끼리 뭐 연예인 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상업주의적인 언론과 결합이 되면서 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뭐 나의 상품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 플러스 남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군대 기피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군대 기피라기보다는 군 입대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된다. 어떤 활동 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대학원까지 가게 되면 아마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만 30세 이상까지 그 즈음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스타 그 가수 배우 뭐 이런 연예인들이 우리 대학에 와 이거 홍보 수단으로 쓸 수 그렇죠, 있어라고 그렇죠. 하는 어떤 이런 서로 맞는 전반적인 거죠, 것들이 요구가. 다 예. 정말 그 짝짝꿍 짬짬이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저는 해프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논문 표절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대학이 반성을 해야죠. 이건 어떤 분명히 지도 교수가 있는데 왜 지도 교수는 이것이 표절이라는 거를 왜 모르는가? 예. 그러니까 표절로 판명이 났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좀 자신감은 좀 없기는 하지만은
어떤 특정 누군가의 논문이 표절로 판정이 났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그거를 쓴 어떤 그 당사자이긴 하지만 이거를 지도한 2차적인 책임인 지도 교수 또한 저는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학교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우리가 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 뭐 뇌생남, 뇌생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학벌의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뭐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뭐 그 고학벌 출신 연예인들만으로 구성된 예능 프로그램을 또 만든다거나 글쎄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제가 뭐 학벌이 높다 낮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똑똑해 보인다 아니면 그 똑똑한 어떤 것에 대한 뭐 욕구라면 욕구고 열망이라면 열망. 근데 그런 걸 대변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가지지 못한 거를 보여주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럼? 네, 저는 그러니까 학벌이 아주 그 중심이 돼서 그 학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것 이런 거를 나누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굳이 좀 말꼬리를 잡자면 뇌생남, 뇌생녀 할 때 그 뇌를 좀 다시 한번 구분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뇌의 작용이 뭐 여러 가지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뭐 단지 영어 잘해서 영어 잘하면 우리말 못해도 뇌생남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뭔가 그 협력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휘하는 게 정말로 진정한 뇌생남이 아닌가 뇌생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획일화돼서 한 특정한 현상을 갖고 뇌생녀, 뇌생남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게 이제 이게 미디어의 속성인가 하면서 뭐 좀 많이 좀 불쾌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미디어가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더 부추기는 현상들에 대한 그런 목소리도 좀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늘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잣대 중에 하나가 바로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 이 학벌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뭐 논쟁도 있고요. 논의도 있습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아서요. 이 사회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참 어렵잖아요. 그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라고 하는 게 저는 세계를 어떻게 분명히 어떤 식으로 바꾸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 대면 혹은 비대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학교, 대학에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물리적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사실상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떤 그런 비아냥도 좀 나오긴 하지만은 방송대학의 그 강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좀 뭐 어떤 특정 그 온라인 수업 방송대학 뭐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그런 시선들이 아니라 어떤 그 내가 원하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교육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위계화시켰던 어떤 서울 혹은 지방 아니면 서울 안에서 혹은 지방 안에서의 또 다른 어떤 그 대학의 서열을 그 나누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강의의 질인 거죠. 그렇죠. 강의의 질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게 무너질 수 있는데 문제는 대학에 다닌다, 대학 진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장이라는 그 딱지를 가져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생각하지 못하여 거기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 예측을 좀 해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배움, 교육을 도구화시키지 말고 자기 존재를 채워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의 학벌 중심주의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좀 예측을 좀 해주셨군요. 인서울이라는 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없던 말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학벌도 단순하지 않죠. 학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의 엄청난 중앙집권, 지방분권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이고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그 일종의 그 서로 간의 괴리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자기 생각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자기 생각을 갖춰야만 이제 학벌, 학력 이런 부분도
굳이 대학에 또 대학원에 안 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져야 될 텐데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종의 뭐 어려서부터 계속 이제 헬리콥터 뭐 부모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목적을 스스로 세우지 않고 계속 가고 학교에서도 다 이제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인성을 평가한다든가 다면 평가 시스템 뭐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다 놔도 이게 되지를 않는 거죠. 뭐든지 다 이제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 고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냥 흔히 이렇게 듣던 말로 이제 국회나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보다 서울대를 이전하는 게 지방분권에 더 훨씬 빠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온 사회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교육의 체계는 바뀌어야 되고 또 저도 코로나19는 교육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교육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제 뭐 저도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지? 이런 얘기를 지금의 학교 교육이라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공교육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서의 교육, 지역 사회에서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고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그런 기회를 코로나19가 역설적이지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이력서에 뭔가를 써야 하는데 학생으로서는 어쨌든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스펙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스펙이 필요한 어떤 그 목적인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걸 쌓지 않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면서 학위를 포기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네, 그건 시스템적으로 뭔가 취업을 하나 예를 들면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학위 위주가 아닌 뭔가 능력 위주로 선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져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 그 취업의 장벽 특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방대 졸업생들의 어떤 그런 뭐 울분, 뭐 스펙은 이렇게 나는 명문대 누구보다 이만큼의 스펙을 쌓았지만 결국엔 다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일단은 그래도 인서울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안 할까 싶어요. 네. 그 말씀은 이제 기업이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이게 결국은 교육 문제, 또 취업에 대한 문제, 사회 전반의 문제,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뭐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021년 10대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를 레이어드 홈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집이 단순히 그 안식처의 기능을 넘어서 재택 원격 근무를 하는 곳, 그리고 또 홈 트레이닝까지 일과 일상이 모두 집에서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세 분 어떻게 이 김난도 교수의 키워드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십니까? 집이 여러 다기능으로 지금 복합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네, 저는 집에 좀 더 오래 있는 사람으로서 더 와닿죠.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 가정 돌봄하면서 집에 이제 오랜 기간 또 이렇게 있어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아이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원에 보내고 이랬을 때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확실히 훨씬 길어졌고 그리고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 때문에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집에서 뭔가 더 재미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재미있고 아니면 뭐 던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많이 찾게 되고 네,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 대한 생각도 조금 변화가 생깁니까? 그렇죠. 네, 그냥 집이 그냥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닌 뭔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들이 많아진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두 분은 어떠세요? 코로나19 사태에서 집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출근 시간 맞춰서 집 안에서 뭔가 의리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정장을 갖춰 입고 이제 바로 방에서 거실로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앉고 이제 컴퓨터 책상도 좀 분리돼서 이렇게 배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또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자녀와 같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집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은 새삼 듭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이사한 지 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제 살림에 비해서 좀 그 집을 적정한 규모의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이 집이면 좁았으면은 어떻게 답답해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레이어드 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대적으로 저는 그래도 좀 이 집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 공간의 여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특히나 이제 이 부모 자녀가 같이 모여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초창기에 제가 봤던 그 언론 보도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게 예전에 없었던 가족 사이의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가족은 어떤 존재인데 왜 가족이 모여 있는데 갈등이 생길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이 오히려 더 들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우리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그런 어떤 존재 대상이 아니라 다 그냥 기능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그냥 따로 똑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도 좀 들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논의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또 변화된 의미들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다시 또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들까지 분명히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집이 갖는 여러 가지 개념적인 그 의미로 우리가 확장을 해보면 뭐 집은 이제 또 가족하고도 또 연결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특성상 집이 또 부동산의 문제, 경제적 가치로 또 평가가 많이 되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 경제적 가치 평가에 의한 이 사회적 문제가 더 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글쎄요. 뭐 전통적으로 이 집이 주는 여러 가지 뭐 주거에 대한 기능보다는 이런 경제적 평가로 우선시되는 사회 현상들에 대한 반성도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재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욕망의 다이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욕망을 다이어트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 또한 저의 욕망을 좀 많이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부동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집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이 집값이 오를 것인가.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 이후에 뭔가 사회가 조금씩 변화가 된다면 교육적인 부분도 어떤 특정 지역에 뭐 좋은 학교가 있다라고 해도 그런 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은 그런 부동산의 어떤 가치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을 선택하는 어떤 좋은 집의 기준이 뭐 어떤 역세권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학군이 좋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숲세권, 뭐 주변에 뭔가 우리 자연환경이 건강을 잘 갖춰져 생각하는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가치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집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개념적으로 봤을 때 집이 공간으로서의 집이 있고 장소로서의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간으로서의 물리적 공간을 구획하고 그 속에서 내 거의 집 그리고 장소로서의 집은 내가 그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이제 집이죠. 근데 공간으로서의 집이건 장소로서의 집이건 결국은 이제 내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 집을 자꾸 부동산 가치로 한다는 건 그걸 이제 대상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 이제 일종의 집에서조차 내가 소외돼 버리는 그런 현상. 그거를 줄이려면 아까 말씀하신 욕망의 다이어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네요. 좀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인용 표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집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각성과 반성의 차원일까요? 집을 바라보는 시선들 우리 사회에서 약간의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디어에서 집을 다루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그 집을 어떻게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또 어떤 좋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집을 찾아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편하게 쉴 수 있고 자기의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의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트렌드 흐름을 읽어냄으로써 좀 그런 변화들이 감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뭐 세권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저는 이게 정말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고 또 그걸 이제 많이 퍼뜨리는 것이 일종의 예능 프로그램들이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안 썼으면 좋겠고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시내라는 표현들 쓰고 저는 대전 이주민인데 대전이 한 16년, 17년째 되고 있는데 내내 듣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원도심 활성화 뭐 이런 얘기를 내내 듣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죽었고 언제 살아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처럼 어떤 시내 시외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어진 시대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곳이 곧 나의 어떤 그 주거지이면서 활동 근거지라고 하는 그래서 굳이 어떤 중심축을 어느 한 곳에다 두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중심축이다. 나의 삶의 어떤 거점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으로 이미 세상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종의 어떤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자꾸 어떤 시내의 원도심의 경기 활성화 이런 차원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 그것이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재산 증식이나 뭐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그러면은 집값을 어떻게 올려야 되지? 뭐 이런 어떤 이상한 담합으로까지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거주하기 좋은 곳,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나의 삶의 형태에 맞춰서 어떤 그 동네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다 보면은 저는 그것이 삶의 만족도를 올리는 것이고 재산 증식, 집값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시대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탈도시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밀집돼 있고 밀접한 이 공간이 도시를 떠나서 좀 교외로 나가서 좀 한적한 곳에서 안전도 지키고 뭐 또 자연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많이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도 좀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좀 있지 않을까. 특히 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유럽처럼 별장을 하나 갖고 또는 이제 전원주택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주중에 며칠은 여기 있고 도심에 있고 며칠은 전원에 있는 그런 형태는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도심을 떠날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다른 곳에 있다고 보는데요. 수많은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대부분 다 하는 말이 이제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거든요. 이제 그 광고가 흔히 그러듯이 그건 아파트가 자연 친화적이지 않다는 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건데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그런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냥 아파트 건축할 때 이제 식침개수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 집 안에서 얼마나 자고 먹는 그 공간과 그다음에 뭐 이제 TV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이제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 이 분모 분자로 대입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식침개수를 해서 자고 먹는 공간이 그 내부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이제 고급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더 이제 문화적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그 식침개수를 산정하는 의미 그리고 아파트에서의 숲을 조성하고 거기를 누린다는 행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 또 다른 계층 분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모든 아파트들이 커뮤니티 얘기하거든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커뮤니티라는 것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아파트 밖과 비교했을 땐 철저하게 배타적인 그런 커뮤니티 마치 성을 쌓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뭔가의 지금 주거 환경이나 주거에 대한 욕망이 바뀐다고 하지만 그 욕망이라는 건 결국 또 다른 계층 상승 욕구라든가 분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속화되는 것 같아서 예전 아파트보다 많이 환경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 이걸 좋게만 볼 수는 없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집의 확장이 동네가 되는 거고 또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마을 공동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연대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가 되려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있는 공간으로서의 이런 공동체 형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마을마다 있었던 골목길도 있었고요. 그게 하나의 이제 건강한 공동체의 산 증거가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 보건운동, 골목길 되살리기 운동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집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주거단지로서의 어떤 아파트, 빌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하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단독에 살고 싶어도 관리 어려움 때문에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어떤 편리함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그 아파트의 어떤 커뮤니티가 많이 뭐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어떤 뭐 집값을 담합한다라든지 혹은 그들만의 견고한 어떤 성을 쌓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수록 담장을 허물어 버리고 서로 이 공동체를 복원하는 어떤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있었던 어떤 골목길을 아파트에 좀 적용을 해본다든지 아파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골목길에서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뭐 사방치기인가요? 이런 것도 그렇죠. 하고 서로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자연스럽게 그게 그랬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방송됐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렇죠. 드라마에 보면은 그게 그대로 나오고 그게 그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그 공동체 가치에 대한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현실로 다시 복원 혹은 재현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마을 단위로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어디서 보고 있냐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유성 5일장 저는 5일장 가서 장을 보거든요. 되게 재미있어요. 특히 이제 파장 무렵에 가면은 굉장히 떨이로 막 살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주일치 뭐 음식거리를 장만하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마을 곳곳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과거의 정서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건 우리 동네다 아니면 어떤 골목길이다 이런 것이 어떤 옛날의 향수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시대에서 보자면 그냥 우리 동네가 참 좋다라고 느끼는 그 어떤 정서, 그 공통된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하나로 모아져서 그게 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가 참 좋다고 느꼈던 거는 작은 공원이지만 가까이 있는 게 정말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라고 느끼는 어떤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뭐 꼭 골목을 살리고 어떤 그런 걸 활성화하는 것보다 그냥 작게 우리 동네의 어떤 좋은 걸 내가 찾아내고 그걸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러면 그 동네가 같이 이렇게 뭔가 따뜻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동네 책방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마을 공동체의 소통 공간으로서 자리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걸 꿈꾸고 열었으나 코로나와 함께 열어서 현실적인 지금 어려움이 있군요. 방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예를 들면 노은동 사랑방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해주시는데 그런 어떤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자리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요즘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목마름이 다들 있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워낙 이제 또 요즘 뭐 시대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영역에 들어온 거를 잘 못 견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겐 또 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얘기를 했을 때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또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뭐 위험 부담도 있으니까 이제 안 하게 되고 근데 어떤 자리가 마련이 되면 굉장히 오픈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오가더라고요. 흔히 아파트 문제점 지적할 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아파트 사는 거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단절하고 싶어서. 근데 단절하고 싶지만 또 다른 욕구가 소통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다른 지역 출장 기회가 잦은데 이제 갈 때마다 저는 습관이 이제 그 지역의 독립책방을 이제 좀 찾아서 가봐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독립책방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소통을 일종의 상당히 해결해주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골목이라는 것이 지금 아파트 단지는 이제 평면적인데 골목은 이제 그 수직적으로까지 입체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할까 하면서 놀이를 거의 창조하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다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지금 계속 새록새록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면 그 독립책방, 동네 책방이라고도 하고 뭐 독립책방, 또 작은 도서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요즘에 뭐 마을박물관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예. 작은 단위에서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도 중요하고 심리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이 좀 변화가 생기고 이 집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동네 공동체 복원으로까지 확장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그 아파트 단지 생활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기는 하는데 좀 달리 생각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는 놀이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예. 저는 그 놀이터를 이용할 일은 없는데 간혹 저녁 무렵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서 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고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이 같이 이제 거기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이런 게 공동체지 뭐 이런 뭐 특별히 뭐가 다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년 정도 돼가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기계화돼 가지고 차단되는 것들이 아니라 열려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굉장히 인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행복하거든요. 예. 차단하고 뭐 막는다고 해가지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들도 아니고 예. 저는 뭐 다 그렇게 변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아무튼 자기 목적에 따라서 거주 공간들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재산 가치가 아니라 그렇죠. 자신의 어떤 삶의 주거 목적에 따라서 그 동네를 선택하고 갖고 나간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상박함은 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임 대표는 그 운영하시는 독립서점이 그런 마을 사람방 네. 소통의 공간이 더 돼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사명감을 생각. 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두루치기 세 분의 논객들과 함께 두 가지 주제를 놓고서 뭐 열띤 또 공감 토론을 해봤습니다.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윤석진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한상원 책임연구원, 마르타 서재 김태임 대표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분은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11월 13일 5시엔 대선한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